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생 그림 그리는 걸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았고, 비록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술품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익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꿈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셨고, 그러한 꿈을 지지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최근 결혼 문제로 속을 많이 썩여드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예비 남편은 사실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사랑 가득 받으며 자라온 저와 다르게 그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없어요. 네, 그 사람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친부, 친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릴 때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에게 버려져 유년기 전부를 보육원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늘 아래 부모 형제 하나 없는 고아가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죠. 사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가정적인 배경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속으로 저도 꽤 놀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보육원 출신이신 분들이 그동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놀랐던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독립할 때까지 자랐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것 정도는 저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제 편견이라면 편견이겠지만 보통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회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 같은 것이 아주 많을 줄 알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려우니까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보육원에서 자란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지금의 갤러리로 옮겨오기 전 바로 직전 직장이었던 화랑의 인테리어 시공 관리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동갑인 나이에 아직 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직급을 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승진이 빠른 편임을 감안하더라도 승진이 이른 축에 속했죠. 저는 대학에 졸업한 후에 해외에서 몇 년간 유학 생활을 하다 귀국해서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직장이었습니다. 일한 지 몇 년이 흐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생활, 사회초년생 티를 벗지 못한 저와는 다르게 예비 남편은 일할 때 허투루 하는 구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어른스럽고 성숙한 직장인으로 보였어요. 보통 사무실에서 펜대 굴리는 관리직의 경우에 몸 쓰는 일 하시는 현장직 분들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아래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바뀔 때마다 작품 설치가 자주 바뀌는 편이다 보니 인테리어 관련 일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요. 저희 갤러리 관계자들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세상 싹싹할 수가 없던 사람들이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께 참 함부로 대하는 경우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다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사심없이 똑같이 대하는 그 사람을 보고 참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부모님이 자식을 참 잘 가르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비 남편 말에 따르면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한 오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와중에도 악착같이 공부해서 항상 학창시절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고 환경이 쉽지 않음에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여겨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도 없는 불쌍한 애에 동정하는 마음에서 도와주신 게 더 크다는 거 어린 마음에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거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원체 가진 게 적었으니까 그렇게라도 얻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아야지 하고. 제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주어진 환경에 비관하지 않고 저렇게 생산적인 생각을 하고 의욕을 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 사람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남들 하나 할 때 2개, 3개 해야 남들만큼이라도 지낼 수 있다는 걸 어릴 적부터 배워서 그런가 나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건 끈기나 노력뿐이니까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제가 그동안 봐온 예비 남편의 모습도 예비 남편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말 그대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언가 하나를 얻는 것 자체가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챙기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서의 평판도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것보다 회사에 득되는 일 하나라도 더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연애할 때도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말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일하던 사람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아직은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빠른 승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겠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것이 그간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저 사람에게 더욱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보기에 복이 넘칠 제 가족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고요. 눈치가 빤한 그 사람이 먼저 제 마음을 읽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유정 씨,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돼. 유정 씨가 배려해 주는 건 고맙지만 유정 씨 가족들 이야기인데 나도 궁금해. 이렇게 유정 씨 구김살 없이 키워주신 분들이라면 분명 좋은 분들이실 텐데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히려 제 살아온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예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서야 제 가족이나 자라온 환경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여러 건설회사와 연계하여 건설 자재를 다루는 가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벌써 2대째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법 탄탄한 사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쉬문 경제란에 오르내리는 대단한 자산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딸 자식 미술 공부로 유학까지 시키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신 분들이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예비 남편처럼 보육원에서 자랐더라면 아마 미술을 공부하는 건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항상 예비 남편 앞에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이 나 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우리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금보다 훨씬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처한 환경이 유복하지는 못했지만 사정을 알고 나시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틀림없이 저 사람을 예쁘게 봐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야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로 걱정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스스로의 힘만으로 어렵게 대학까지 마치고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 애틋하고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우실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근면성실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항상 규칙적인 생활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잔소리로 치부하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지겨워해도 성실함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이 나이 되어 보니까 성실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더라. 젊을 적이야 집안 환경 좋아서 떵떵거리고 살던 놈들도 운 좋게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당연한 줄 알고 노력하지 않고 펑펑 써제끼기만 하던 놈들은 지금 다 가산탕진하고 배관망신해서 폐인이 따로 없는 꼴로 살고 있더라. 운 좋게 여유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만큼 그걸 유지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선조들이 이루신 것 그나마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아버지는 늘 노력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대로 비록 그 규모가 작다고는 하더라도 수십 년간 탄탄하게 회사를 일궈오실 수 있었던 거겠죠.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 그런 아버지의 성실한 모습이 많이 겹치고는 했습니다. 조금은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노력의 가치를 중시하시는 두 사람을 보면서 언젠가 그 둘을 소개시켜주면 결국에는 참 잘 통하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족들과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그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반듯하고 맑은 인상에 회사 규모는 작더라도 나이에 비해 제법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에 부모님 두 분 모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좋은 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질 않습니다. 실은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자신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시종일관 미소를 보이시며 좋은 분위기였던 두 분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듣기에 그리 달갑지 않은 소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눈에 띄게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진 부모님의 반응을 보니 제가 다 예비 남편 눈치가 보였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그 한마디 고백하는 게 너무도 힘들고 긴장이 되어 꽉 찐 주먹이 새하얗게 질려있는 그 사람을 보니 더욱 그렇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 사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대학 공부까지 다 마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보육원 출신이라고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반듯하게 잘 자라난 걸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표정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 사람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인사 오기 전에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얘기했다가 엄마 아빠가 아예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겠다고 하면 아빠, 나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내가 지금껏 봐왔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아빠도 항상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라고. 지금껏 아빠한테 평생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저 사람 보면서 우리 아빠가 정말 옳은 소리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도 그냥 평범하지 않은 정도도 아니고 양친이 다 안 계신다니. 평생 부모 사랑 모르고 보육원에서만 자랐다고 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걱정을 하네?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아빠,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봐주면 안 될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딸인 저를 사랑해서 하는 염려임은 알고 있었지만 예비 남편같이 좋은 사람을 알아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도 호의적이지 않은 저희 부모님 태도에
항상 긴장하면서도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꾸준하게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러 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부모님도 딸 자식 또래의 젊은 청년이 두려움에도 당신들의 호감을 사고 싶어서 노력을 쥐었다는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휴일 할 것 없이 성실하게 회사 일에 임하는 모습, 그러는 와중에도 예비 신부인 저에게도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잔뜩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도 항상 제 출퇴근을 시켜주곤 하던 예비 남편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린 이후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저 데려다 주면서도 항상 부모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자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텐가? 식사라도 하고 가게. 예? 예. 여느 때처럼 저 데려다 놓고 예의 바르게 인사 마치고 돌아가려던 예비 남편을 아버지가 먼저 불러 세우셨어요. 그게 제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예비 남편을 사위감으로 인정해 주신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음 열기가 어려웠던 만큼 한번 예비 남편을 사위감으로 인정해 주신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남편에게 참 살갑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걱정이 크셨던 아버지가 더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바른 생활 사나이인 아버지 눈에는 자기 나이 절반밖에 되지 않은 예비 남편이 평생 당신이 그리 살아오셨듯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회사 일에 임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젊은 날도 떠오르셨을 테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생활 방식이나 직업을 대하는 태도 등에 있어서 가치관이 잘 맞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면접 볼 때는 뽑아주기만 하면 회사에 뼈를 묻을 것처럼 굴더니 막상 채용하고 나니까 지각을 밥 먹듯이 일삼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 그만두는 젊은 친구들을 몇 번 겪고 나니 거의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한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빠 회사가 악덕 기업이라도 되어서 직원들이 도망갈 만한 회사라면 또 모르겠는데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직원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셔서 10년 넘게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 회사이거든요. 아버지 나름대로는 성실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에게 여러 번 데이고 나니 예비 남편의 성실함이 더 예뻐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미술 전공하고 싶다고 할 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내심 서운해 하시는 거 모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지금 회사의 전신이 되는 회사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셨으니 대놓고 요구하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제게 당신의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딸 자식이 미술이라는 다른 분야에 평생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니 당신의 핏줄이 당신의 회사를 이을 일이 없다는 걸 아시곤 상심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예비 남편과 아버지가 서로 정답게 회사 이야기 주고받는 걸 보고는 아버지께서 제게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이야. 종서방이 그럴 의사만 있다면 잘 가르쳐서 회사 사위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 정말? 아버지는 당신께서 더 이상 회사 일하기 힘들어지면 전문 경영인 알아볼 거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든든하고 성실한 예비 사위가 나타났으니 장래 사위에게 자신의 뒤를 맡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정서방이 가설 쪽에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관련 회사 다니면서 어느 정도는 통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젊고 머리 좋고 빠릿빠릿한 사람 들여다가 옆에 끼고 직접 가르치면서 후계 삼아 보면 어떻겠냐고 얼마 전에 나더러 그러더라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기는 했어도 내 식구 아닌 사람한테 회사 넘기는 게 저 사람도 많이 서운했나 봐. 하긴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회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친 회사인데 회사를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오죽하셨겠어? 저는 왠지 찡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딸 자식 주기 아깝게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회사의 후계자로 염두에 두셨을 정도로 예비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다니 저 역시 내심 아버지 회사 일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분야의 일을 하면서 조금은 아버지에게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 회사 일을 이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이야 애초에 의심해 본 적도 없었고 회사에 더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사람이라면 몰라도 회사에 해가 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작심을 하시고 저희 두 사람을 불러앉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자네만 생각이 있다면 말일세. 지금 다니는 회사를 정리하고 우리 회사 일 배우면서 장차 이 회사가 자네가 이어줬으면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표정으로 얼떨떨해하던 예비 남편의 눈에 이윽고 방울방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참 과분하고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놈이 뭐라고 이런 감사한 말씀까지 해주시다니. 장인어른께서 회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염치 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노력해서 회사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 온몸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아무것도 없는 고아인 자기에게 소중한 회사까지 물려줄 결심을 해주신 아버지께 끊임없이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인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도 아니야.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예비 남편에게 민망해서 이렇게 농담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는 아버지 눈가에도 옅게 물기가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엄마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믿어주신 만큼 저 사람이 정말 잘 해내리라는 데에는 한 채 의심도 없었어요. 그 후로 예비 남편은 다니던 인테리어 업체 일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저희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근을 가든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옆에 예비 남편을 끼고 직접 가르치며 정성을 쏟으셨고 예비 남편 역시 아버지 말씀 한마디 허투루 듣지 않으며 성실하게 회사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아직 결혼식까지 날짜가 좀 남아있기는 했지만 회사 사람들 역시 예비 남편을 저희 집 식구로 생각하고 대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옮기고 나서 예비 남편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주중에는 일 배우느라 바빴고 주말에도 아버지가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며 사업 인맥으로 쌓아둔 지인분들 소개시켜 주느라 바빴거든요. 자네도 인테리어 일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건설 관련한 업종에서는 인맥 관리도 능력이야. 예, 장인어른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니 결혼 준비도 그 사람이 바빠서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는 했어요. 둘이서 함께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괜히 아버지한테는 신랑 뺏어간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께서 예비 남편을 인정해 주셨기에 생길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배울 게 많네. 결혼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내가 자꾸 시간이 안 나서 자기가 많이 힘들지?
나 힘든 거 알면 우리 아빠 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잘 배워. 나는 그거보다 더 뿌듯한 일이 없으니까. 제게 미안해하는 예비 남편에게도 정말 거짓 한 점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들이 없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든든한 사이가 생긴 것이 얼마나 기꺼울까를 생각하면 평생 하고 싶은 미술 한다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던 딸 자식이 할 효도를 지금에서야 몰아서 다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기분을 들게 해준 예비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고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은 저희 집안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어그러질 거라는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비록 아직 살림을 합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위가 아니라 마치 아들처럼 끼고 다니는 예비 남편은 아버지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아버지 사위 대접을 받고 있었고요. 유정아, 정서방 몸은 좀 어떻다니?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다고 하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쉬라고 했는데. 그간 휴일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 회사 일 배우고 다니는데 열정적이었던 예비 남편이 호되게 몸살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몇 통 걸어보아도 받지 않고 잠시 후에 문자 메시지로 답장이 왔어요. 유정 씨, 나 푹 자고 나서 몸 좀 괜찮아졌어. 밥도 잘 챙겨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도 쉬어. 평소 같았으면 2번 고민도 안 하고 아프다는 사람 찾아갔겠지만 조용히 좀 더 자고 싶다는 그 사람 말에 휴식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런 마음에도 찾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며칠간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도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 진짜 걱정되게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 사람 휴대전화로 수십 수백 번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이번에는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나 혼자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쓰러지기라도 한 거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 사람 집 앞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분에게 연락해서 문까지 따고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은 흔적도 없었어요. 기묘한 불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미 저희 집 식구로 대우받으면서 열정적으로 아버지 회사 일 배우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더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몰라도 그저 무사히 나타나주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은 건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기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나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앉아있는 예비 남편의 멀쩡한 모습을 보고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다가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났어요. 자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연락은 왜 안 됐던 거고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아? 우리 엄마 아빠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는데. 속사포처럼 걱정을 쏟아내는 제 모습에도 차분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순간 그런 그 사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저도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고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말 그대로야.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줬으면 좋겠어.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자기 인생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면서 장인어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더 열심히 일 배우겠다고 투지를 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건데? 나 친아버지 찾았어.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 남편 말에 그만 우뚝 굳어버린 저였습니다. 분명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자면 그 사람을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앞뒤가 뒤죽박죽 꼬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칠간 저 사람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은 대충 이해가 갔어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이 나이에 뒤늦게 친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마음이 복잡했겠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결혼한 사람인 저와 함께 고민해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게는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파혼을 하자고요? 자기 정말 왜 그래?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유정 씨,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아들인 자기도 몰랐던 예비 남편 친아버지를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시종일관 당황해하는 저를 내려다보던 예비 남편 표정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보육원 통해서 나를 찾는다고 하길래 어디서 재구실도 못하는 늙은이가 이제 와서 자식한테 봉양이라도 받으려고 두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면서 제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사가 하나 떠 있었는데 경제지에서 진행한 기업가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기사 사진에 찍힌 중년의 기업인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보는데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거기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래. 저 평생 돈 아쉬운 줄 모르게 생긴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고. 저 사람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100억이래 100억. 자식 있는 거 하나는 잃고 하나는 사고로 죽고 그 재산 결국엔 나한테 다 돌아올 거라 이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의 두 눈에는 무력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저로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속물적인 모습이었어요. 그제야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게 아프다는 꾀병을 부리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회사까지 결근한 그날, 보육원으로부터 친부가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나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미리 친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겁니다. 그러다 발견했겠죠. 혹시나 자기 인생 갉아먹을 늙은이가 아닐까. 노파심에 찾아온 자기 친부가 무려 100억대의 자산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예비 남편은 자기 스스로를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확신했던 거겠죠. 제게 파혼을 통보한 이유도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 탄탄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 자산이 100억이나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 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자산가까지는 아니에요. 곧장 자기 친부의 재산과 비교가 되었겠죠. 내가 곧 100억 자산 독차지할 그 집안 유일한 아들이 될 텐데 이렇게 팔자를 고치고 살게 되었는데 더는 네 집안에 굽신거리면서 살 이유가 없지. 눈에 욕망이 가득 들어차서는 제 앞에서 항상 상냥하던 말투는 어디 가고 거의 반은 미친 사람처럼 흥분해서 소리를 치는데 꼭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생경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지금 다시 만나게 된 자기 친부 재산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 허영에 부풀어 아무것도 없었던 보육원 주신 고아를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여준 저와 제 부모님을 헌신장처럼 내다버렸다는 것입니다.
너, 너, 그러니까 너 부잣집 아버지 만나 팔자 피게 생겼다고. 나나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이랑은 더는 엮이기 싫다. 이 소리야? 잘 알아들었네. 내가 그간 보육원 출신 고아라고 네 부모 무시당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알아? 운 좋아서 돈 있는 집안 자식으로 태어난 주제에 나 불쌍한 인간 바라보듯 하는 너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참은 줄 아냐고! 그런데도 남들처럼 살아보겠다고, 인간처럼 살아보겠다고! 네 아버지 비위 맞춰가며 5만 대 다 끌려다닐 때도 참고 또 참았다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있어? 더는 그럴 이유가 없지. 내 아버지 재산 절반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네 아버지 회사 받겠다고 내가 비위 맞춰가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무려 100억 부자의 아들인데 이제 와서 뭐가 아쉬워서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하겠어. 안 그래? 입을 열 때마다 추악한 악담이 줄줄 쏟아지는 예비 남편을 바라보면서 정말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사람 만나온 시간이 적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악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감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부모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간 저 인간이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얼마나 꽁꽁 숨겨서 감춰왔는지를 그 순간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사람은 그저 저 인간이 허상으로 꾸며낸 인간에 불과했던 거예요. 유복하게 자란 저 같은 넘치는 짝을 맞이하려고 제 노력으로는 혼자서는 죽어도 될 수 없는 회사 대표 자리를 받아내려고 그동안 더없이 성실한 사람, 정직한 인간인 양 행세해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처지가 바뀌자마자 저렇게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비록 초반에 서운하게 했을지언정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비 사위에게 회사 물려줄 결심까지 한 내 아버지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기만할 수가 있어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너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어? 속으로는 그렇게 저열한 열등감 품고 살고 있었으면서 세상 둘도 없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인 양 나도 부족해서 내 부모까지 속여 넘겨?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인간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억울하면 너도 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야. 처지에 맞는 사람끼리 만났어야지. 너처럼 순진하게 사람 심성에 어쩌고 하는 것도 다 네가 세상 더러운 맛을 못 봐서 할 수 있는 소리지. 너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나도 이제 있는 집 자식 됐으니 너보다 더 돈 많은 여자 충분히 만나고도 남는데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파혼도 파혼이지만 나와 내 부모 영혼을 짓밟는 소리를 신이 나서 나불거리고 있는 놈을 보고 악마도 저런 악마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너는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쓰레기야. 너 같은 밑바닥 인간한테 허비한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앞으로 하는 일 족족 불행만 가득하길 바랄게. 너같이 썩은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놈이 행복해지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파혼! 그래, 파혼해. 너 같은 더러운 놈하고는 나도 절대로 결혼할 생각 없어. 분해서 악담을 퍼부으며 격노하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놈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더없이 좋은 사람을 얻었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저는 파혼했습니다.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께는 남의 입통에 듣게 하느니 제가 말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데도 차마 저 상처 줄까봐 속 시원히 화도 못 내시는 부모님 보면서 다시 한번 놈의 불행을 간절하게 빌었어요. 이자,
속 시커멓게 썩어 있는 놈이 알아서 떨어나가 준다는데 액땜했다고 치자. 그 마귀 같은 것이 잘 살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잊자. 눈물 삼키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속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놈에게 마음을 줬을지 모를 아버지셨어요. 당신의 후계자로까지 여기셨는데 그런 놈이 초악한 쓰레기였다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내 아버지까지 상처 줬다 생각하니 놈의 앞길에 가시밭길만 가득하길 빌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어디 풀 때는 필요하셨겠죠. 제 파혼 소식 전하시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놈이 얼마나 악랄하게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폐륜을 저질렀는지는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에 제 주변 지인들에게 그 더러운 놈은 상종도 못할 천하의 개자식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 유독 다혈질이었던 친구들이 그놈 우연히 마주쳤다, 너 그딴 식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아주 망신을 줬다던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하더군요. 그놈이야 지금 온 세상이 다 제 것 같을 텐데 그런 말이 어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전해 듣고 나니 놈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놈에게 분노하기는 했어도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기가 어려웠는데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놈에게 이렇게 감정 소비를 하는 것이 너무 가치가 없는 일로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파혼했다는 소식이 딸 자식 흠이라도 될까봐 더 이를 악물고 놈을 죽일 놈으로 만드셨겠죠. 그게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온 주변에 어려울 때 걷어준 은혜의 안면몰수한 검은머리 짐승 되어 있는데 그래, 너는 네 수준에 맞게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니 차라리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제 할 일하며 잘 지냈어요. 저 못지않게 고생 많으셨던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따스한 햇살 맞으며 좋은 곳 구경하고 만난 것 먹고 다니니 그까지 파혼이 별거야 싶기도 했습니다. 비로소 얼굴에 먹구름 거치고 여행 즐기는 저 보면서 부모님 표정도 많이 좋아졌고요. 아닌 인연이야 버리면 그만이죠. 그렇게 그놈에 대한 악연 떨쳐버리고 여행 가서 부모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왔어요. 쇼핑까지 바리바리해서 부모님과 귀국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 앞에 웬 추리한 행색의 남자가 기웃대고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신고라도 해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유정 씨, 나야. 익숙한 목소리인데도 한동안 알아보질 못했어요. 옷은 누구랑 드자비를 했는지 구깃구깃 엉망진창에 늘 말쑥하던 차림이 무색하게 꾀지지한 행색이었습니다. 술은 입에만 살짝 대는 신용만 하던 사람이 술을 들이부었는지 악취가 풀풀 풍기는데 거짓골이 따로 없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니놈이 여긴 왜 나타나? 여기가 어디라고? 이 더러운 자식이! 저보다 늦게 놈을 알아본 아버지가 곧장 놈을 제게서 떨어뜨리고 패대기 쳤습니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건방진 짓 하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미친놈이! 그렇게 신나게 파혼 통보하던 놈이 하는 기막힌 소리에 기어이 아버지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놈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딱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장인어른. 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네 친부돈이 썩어 넘친다며 그렇게 건방을 떨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런다니? 그 인간이 내 친부가 아니래. 이제 와서 내 친부가 아니라고.
나 어떡해, 유정 씨. 나서 몇 개는 빠진 듯 횡설수설하며 삐질삐질 쳐우는 꼴이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부가 아니라니. 그렇게 지 100억 자산가 아들 됐다며 발광을 떨던 놈이 세상 가장 비참한 꼴로 우리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울고 있었어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벌써 100억이 제것된 듯 의기양양하게 제 친부 만나는 자리에 나갔더니 친부라는 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랍니다. 내 아들 아니요. 알고 보니 그 둘이 정말로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농가 같은 보육원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또래가 사실 친아들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일은 그 호텔 단골들한테서 벌써 소문이 나 있었는데 저희가 해외여행 중이라 소식이 늦었던 거죠. 그놈 그거 그 자리에 들어놓고 쌩 발광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더라. 자기 인생 역전된 줄 알았는데 파혼까지 하고 왔더니 이러는 법 어디 있냐면서 그 자산가 앞에서 아주 대성통곡하고 추태란 추태를 있는 대로 다 부렸더라고. 설레발도 그런 설레발이 없죠. 제 딴엔 제 실속 꼼꼼하게 챙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놈이 정말 꼼꼼했다면 친부부터 먼저 만나고 나서 제게 파혼 통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저야 그놈의 그 돈 욕심에 눈이 멀어 허술했던 파혼 통보 덕에 쓰레기한테 내 인생 갖다 바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얼마 전까지 내 앞에서 그리 거만하고 건방질 수가 없었던 그 더러운 놈이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해서는 놈 표현대로라면 코딱지만한 회사 물려받겠다고 비위 맞추러 기어온 꼴이라니. 저놈 저거 엇보치르고 비참해지길 바랐지만 부메랑이 이리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너 네 친부도 아닌 사람 돈을 네 돈이랍시고 쥐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고아놈이 나랑 내 부모를 그렇게 무시한 거야? 네 주제? 속 시원해. 진짜 기분 좋아. 유정 씨 나 좀 살려줘. 내가 앞으로 유정 씨가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내가 정말 평생 잘할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될까? 그게 되겠니? 그때는 열받고 억울했는데 결국 네 놈이 한 말이 다 맞더라. 사람은 수준에 맞게 끼리끼리 노는 거랬나? 그래.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랑 놀았으면 너 같은 추악한 거지 새끼한테 이 꼴을 왜 당했겠니? 너도 이제 네 주제 잘 알 텐데 참 염치도 없이 여기까지 기어왔구나. 코딱지만한 회사라며 그렇게 무시하더니 고작 이거 주워 먹겠다고 거지같이 구걸하러 왔니? 그 코딱지만한 거 뭐하러 물려받으라고. 놈이 세상 찌질하게 울고 있는 꼴 아주 속 시원히 비웃어주며 놈이 했던 쓰레기 같은 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속이 뻥 뚫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동안 제 눈치 보며 참았던 분풀이를 놈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개패드 패는 와중에도 피하지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제 놈한테 기회가 있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매달리는 꼴이 참 볼만했어요. 너 같은 놈 주제에 넘치는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네 놈이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못 만날 인생에 다시 없을 귀인을 그따위로 취급해놓고 두 발 뻗고 살 줄 알았니? 평생 네가 가질 뻔했던 거, 네 인생에 다시 가질 일 없는 거 놓친 거 아주 지긋지긋하게 후회하면서 불행하게 살아. 거지처럼 우리한테 들러붙을 생각 말고 수준 안 맞는 너 같은 놈이랑 어울려줄 생각 없으니까 썩 꺼져! 끝까지 잘못했다느니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며 개처럼 빌고 사정하는 놈을 질질 끌어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게 그 추잡한 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에요. 이미 우리 아빠 회사 받아먹겠다고 회사를 관뒀지. 대부분의 인맥은 저희 아버지 통해서일 텐데 이미 쳐 죽일 놈에
은희에 져버린 역적이 된 놈이었습니다. 앞으려 관련 업계에서 저놈이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겉과속 다른 우명한 놈이라고 가뜩이나 내세울 거 없는 놈이 인성까지 쓰레기인 게 드러났으니 어디 버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살던 지역까지 떠나 어디인지도 모를 곳으로 사라졌다는 게 전해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뼈아팠으나 그런 놈에게 인생 저당 잡히지 않고 지은 만큼 벌 톡톡하게 받은 꼴 본 것은 후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저런 생각할 가치없는 놈에게 시간 낭비 더는 안 하고 제 할 일을 잘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잘 지내고 있다 보면 저런 놈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인연 언젠가는 찾아오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